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부대끼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매콤한 탕국 같은 사이다 복수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한 30대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서는 전업작가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 그림을 그렸어요. 가끔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페어 같은 곳에 참여하면 그래도 작품은 조금 팔리는 편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제 그림을 싹쓸이 해갔다는 거예요. 더 없냐고까지 물어보면서요. 와, 이게 웬 횡재냐 싶기도 하고 내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건가? 그럼 나는 사후에 유명해져서 떼돈을 버는 고흐처럼 되겠다는 꿈은 이제 버려도 되는 건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갤러리 사장님을 살살 꼬드겨서 누군지 알아냈고 다음 전시회 때 혹시 또 올까 싶어 내내 눈알을 굴리며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웬걸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그 위로 보이는 탄탄한 식스팩, 어디 내놔도 안 빠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귀티나는 왁구. 네, 저 솔직히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 남자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뭐하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을 만큼요. 이 그림 계속 보고 계시네요. 마음에 들어서요. 어떤 점이요? 다양한 색깔을 써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안개꽃처럼 차분하고 포근한 느낌이 숨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 심장은 눈치도 없이 콩닥콩닥 뛰고 없어 보이게 얼굴은 왜 빨개지는 거죠? 저 어디 가서 그렇게 수줍은 사람 아닌데요. 냉큼 정신을 차리고 당당히 제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 그림 그린 작가가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하면 하실래요? 네? 그림 보는 눈은 있으신데 사람 보는 눈은 없으시네요. 저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 네? 저라고요. 이 그림 그린 거. 저돌적인 제 데이트 신청을 남편은 받아줬고요. 시간도 애매하고 처음 보는 사이라 술을 한잔 하기도 그래서 진짜 그냥 커피나 같이 마시러 갔죠.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마감 시간이라서요. 자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불싸. 그냥 그림 얘기, 사는 얘기 좀 했을 뿐인데 어느새 5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지하철도 버스도 이미 다 끊긴 시간이었죠. 아쉽지만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이후로는 남편이 계속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한 번은 저 그림 작업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해서 작업실로 초대를 했는데 그날 그만 이쯤에서 중간 생략하고요. 짧은 연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 와, 진짜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시부모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해 보였죠. 와, 여기가 집이야 대거리야. 혹시 지금 우리 중세시대로 시간여행 왔어요? 아니, 여기 유럽이야 뭐야. 왜 성이 있어? 아이, 과장이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라니. 그뿐만이 아니었다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는 집사들 있잖아요. 집안일 돌보는 사람이 수십 명은 있었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왁구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남편을 대하는 두 형들의 태도였어요. 큰형, 작은형, 오늘 나 결혼할 사람 인사한다고 일부러 온 거야? 아버지가 오래서 왔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출장 가셨다네. 네가 뭐라고? 너 결혼할 사람한테 인사까지 하러 오니 우리가? 착각도 유분수지. 그게 제 특기 아니야. 착각. 취미는 뭐였더라? 지 잘난 척이었던가? 도대체 이 분위기가 뭘까 짐작도 못하겠는데 형들의 개무시는 남편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도우미분이 차를 내오셨는데
아, 빨리 달라니까. 무슨 보석 녹차 바꿔서 녹차 따왔어? 에이, 아니지 형. 그럼 애진작이 왔겠지. 가서 씨 뿌려 수화까지 해오느라 늦은 거 아니야? 아, 뭐해. 우리 바쁜 사람들인 거 알면 좀 빨리빨리 하라고. 아이, 밥 안 먹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두 형들이 이렇게 대놓고 막대했던 사람, 바로 어머님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인 줄로만 알았고요. 만약 그랬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막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심지어 자기들을 낳아준 어머님한테 이러더니요. 설마 혹시 제 남편도 이런 사람일까 싶어 겁이 덜컥 났죠. 그런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형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오늘 같은 날 혼자 너무 분주해 보이셔서요. 아, 됐다. 오늘 니들이 주인공인데. 어서 오세요. 잠깐만 기다렸다. 저녁 같이 먹어요. 형들과는 달리 남편은 어머님께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부르고 존댓말까지 썼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형들은 무슨 초딩처럼 유치하게 남편과 어머니를 대했어요.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을 다그쳤죠. 뭔데 이 분위기 도대체 뭐야? 형들은 왜 저러고 자기는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왜 쩔쩔매? 그리고 들은 남편의 얘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집 친아들이 아니야. 입양된 자식이지. 얘기인 즉슨 아버님이 처음 회사를 시작하실 당시에 동업자처럼 함께 시작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회사에 이사로 계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부인과도 일찌감치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사셨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아버님과 이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중마고우셨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은데, 그러니 당연히 아버님은 이사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죠. 아버님은 외국으로 보내고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하셨는데요. 두 분의 관계를 아주 잘 아는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셨답니다. 어떻게 저 아이를 혼자 내버려둘 수 있겠냐고요. 두 분이 입양해서 아들처럼 키우자고요. 두 형은 부모 자선 믿고 어릴 때부터 개망난이로 자랐지만, 남편은 똑똑하고 착해서 시부모님 손이 따로 가지 않을 만큼 잘 자랐던 거였어요. 놀라운 얘기는 더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은 골프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사업체가 그냥 작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작은 수준이란 게 골프 용품과 관련된 자회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을 만큼 거의 그룹 수준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들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아주버님들과 남편에게 각각 사업체 운영을 하나씩 맡기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일이 그 일이었다니. 진짜 재벌집은 아니어도 준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는 되는 거였죠. 사실을 알고 나니 뭔가 이 집안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심지어 하루는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 있는 곳 근처로 갈 테니 한번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에 나오신 어머님은 대뜸 봉투부터 내미셨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와야 될 혼수 목록이에요. 아차 싶었죠. 준 재벌집에 시집 가려면 제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고나 할까요? 어머님, 저 오빠랑 다 얘기했는데 저희 그냥 다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 한번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하나 더 내미셨습니다. 안 봐도 뻔한 혼수 목록 말고 하나 더라니. 저 정말 앞이 캄캄해졌는데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돈 들일 일 많을 텐데 혼수는 이걸로 준비했으면 해서. 네? 지금 제가 해갈 혼수 비용을 주시는 거라고요?
고깝게 받아들이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기분이 상했으면 미안해서 어쩌나? 거기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상냥하게 얘기하시는 어머님 진짜 속마음은 도대체 뭔지, 짱구를 아무리 굴려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도 일단은 받아두라는 어머님 말씀에 봉투 2개를 받아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저 드디어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2 여인으로부터 단톡방 초대를 받은 겁니다. 로얄 코펜하겐 닭이 세트, 에르메스 테이블웨어, 크라운 구스 마제스틱 컬렉션, 이 중에 하나로 해. 막내 동서 고민하지 말라고 우리가 친히 알려주는 거야. 참고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지? 어머님이 이쁘고 똑똑한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똑똑하시다니까 알아듣겠죠, 형님? 집안 어르신들 동기간에 나중에 알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같은 급으로 부탁해. 물론 최고급 레벨로.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이 정도 각오는 했겠지. 에이, 뭘 각오까지 했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나는 막내 도련님이 얼굴 보는 줄 몰랐네요. 아휴, 얼굴밖에 볼 거 없지 뭐. 꼴에 화가는 또 무슨 화가래요. 화가는 아무나 하나? 그냥 붓이나 좀 찌그리는 수준이겠지. 어디서 누가 호랑 말코 같은 개소리들을 짓거리나 했더니 결혼하면 동서가 될 2 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혹시 지금 저 단톡방에 초대하신 거 깜빡하신 거예요? 뭐? 아니, 지금 나누시는 대화가 저를 불러놓고 저 보는 데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 얘는 왜 하냐? 아닌 게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혼수 뭐 해와라, 최고급으로 해와라 이런 거는 스스로 최고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졸부의 쫌생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찌질한 짓거리죠. 진짜 명품은 명품이라고 써있지 않은 품격과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데 대놓고 나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싸구려가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명품이면 동대문 시장 5,000원짜리 티를 입어도 빛이 나고 사람이 쓰레기면 한정판 에디션 백을 들려주어도 검정 비닐만 못한 법인데. 참. 형님들은 혹시 어느 쪽이세요? 이게 듣자 하니까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여기 그냥 마음에 담아둔 말 다 짓거리는 오물통 같은 곳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단톡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토가 쏠려서 도저히 그 더러운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단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쓰레기들이 득식을 드는 여왕의 궁궐로 입성했습니다. 2 아주버님이나 형님들과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제 결혼 생활은 100점 만점이었어요. 가끔 아버님 호출로 시댁에 가서 싸구려들의 개 진상을 볼 때마다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상관은 없었어요. 그들이 개지랄을 떤다고 가만히 있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물지 못할 거면 짖지를 말든가. 매번 저한테 한 방 맞으면서 왜 그렇게 자꾸 상대도 안 되는 잽들을 날리는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여기 있던 물컵 싱크대에 가져다 놨니? 물컵이요, 어머님? 물 드려요? 아니, 아까 막내가 나 마시라고 갖다 줬잖니. 그거 어디 갔어? 어머니, 얘가 막내잖아요. 누가 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따순 물을 갖다 주었는데. 이렇게 가끔씩 없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분은 누구시더라? 어머님 장난치지 마세요. 저 아무리 미워하셔도 이렇게 모른 척 하시게요?
제가 그쪽 어머님 되시는 분인가 보죠? 어, 저,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요. 둘째 며느리. 어머님이요? 제가 그쪽 어머님이라고요?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할 줄 아는 게 눈치뿐인 동서들도 역시나 바로 눈치 깠죠. 그날 이후로는 동서들이 시댁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님이 정해두신 규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올해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땐 아예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형님들 이번 주도 안 오실 거예요? 어차피 가도 어머님 맨날 누구시냐고 물어보는데 뭐. 맞아요. 우리 다녀갔다 와도 갔는지도 모르실걸요? 어머님 편찮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은 걱정도 안 되세요? 아이고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그렇게 걱정되시면 너나 잘하세요. 그즘 제 그림이 한 드라마 세트장의 소품으로 쓰이게 되면서 저 역시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머님께 마음이 쓰여서 일을 하다가도 시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신다거나 했던 얘기를 또 하신다거나 이런 작은 실수들 뿐이었지만 혹시라도 집안 사람들에게 또 다른 치부를 보이실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원체 깔끔하신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걸 못 견뎌 하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보내며 모든 걸 커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큰애야, 큰애야 밥 먹자. 어머님 5분 전에 싹 물렀는데 또 배고프세요? 아니 얘는 넌 무슨 소리니? 네 시애미가 무슨 치매라도 되는 줄 알아? 치매라니 어머님. 어머님은 지금처럼 쨍한 정신으로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늙은이한테 오래 살라는 거 그거 덕담 아니다 너. 어따 대고 시애미한테 악담이야. 그래요 어머니?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장부에 다 적어둘 거야. 너한테 물려줄 돈에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줄이나 알아둬라. 그럼 저는 이미 마이너스게요? 어머니 뭐 과일 드실래요? 어머님이 저를 큰형님과 착각하면 저는 큰형님인 척했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꾸중을 해도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기 전에 잠깐 작업실에 들러 틈틈이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노크도 없이 작업실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자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짓이요? 제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어머님이 우리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셔? 왜 어머님이 나한테 요즘은 왜 통 안 오냐고 그런 걸 물으시냐고? 안 오시니까 왜 안 오냐고 물으시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아니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실수를 했냐고 마음 상한 일 있냐고 계속 물으신다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요. 실수한 건 형님들이시고 형님들 때문에 마음 상한 건 어머님이신데 거꾸로 말씀하셨나 봐요? 아니면 형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던가? 내가 모를 줄 알아? 자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한테 들른다며? 가서 뭐 어떻게 알랑방구를 끼고 우리 뒷담화를 까는 거야? 그래 뭐라고 했어? 어머님한테 뭐라고 짓거렸는지 이실직고해. 듣지 않니 진짜 너무들 하시네.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전화하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형님들이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으니까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하네? 바쁘니까 못 가는 거지. 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말이야 방구야? 말에서 방구 냄새 나서 도저히 말을 더 못 쏟겠네. 형님들 단톡방에서 어제 본 막장 드라마 얘기하실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세요. 얘기 끝나시면 가시고요. 인연이 본데 없이 어디서 개짓거리야 지금. 개짓거리는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게 개짓거리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꺼져 주시죠.
저 바쁜데. 형님들은 뒷목을 붙들고 두고 보라고 끝까지 개소리를 짓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세게 지르고 싶었지만 뭐 그 정도만 했어도 찍소리도 못하고 알아서 찌그러져 주시니 저야 땡큐였죠. 아무튼 걱정했던 것처럼 어머님의 증상은 조금씩 더 심해지셨고 결국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의 진단 결과가 나오던 날 시아버님이 삼형제 모두를 호출하셨습니다. 네 엄마 이불에 머리카락 한 올도 허용 못하는 깔끔한 성격.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버지는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요즘 치매 환자들 요양병원에 다 어디다 대고 병원 타령이야 타령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요 아버지. 형은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서 아버지 역정나시게 해. 그러는 네 생각은 뭔지 드러나 보자. 저요? 저야 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에휴, 주관이라고는 없는 멍청한 녀석들을 내가 뭘 믿고. 아이고.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멀쩡한 장남 놔두고 막내 네가 왜 나서냐? 뭐라고 말들을 좀 해봐. 결국 시아버님은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누구도 더 고생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 피해 입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서야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본색은 또 드러났죠. 지훈이 너 그거 진심이냐? 에이 진심은 무슨.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거지 뭐. 아닙니다 형님들. 형님들 힘드시면 제가 모실게요. 괜찮겠냐? 아버지 말씀대로 장남인 내가 모셔야지. 어머머머머, 여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막내 서방님한테도 이참에 기회를 준다 생각해요. 그래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라도 잘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맞네 맞아. 역시 당신 똑똑하네. 혹시 알아? 재수씨도 이 기회에 엄마 아버지한테 잘 좀 보여서 뭐라도 하나 얻어봐요. 비싼 반지라도 하나 주실지 누가 알아. 그래. 어차피 자네 그거 바라고 어머님 입에 혀처럼 굴었던 거 아니야? 아버님 앞에서는 어머니 걱정하는 척 지리더니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한 면상에 두 얼굴을 가지고 살까요?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 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주버님들, 형님들, 그동안 저희 친자식 아니라고 무시하셨죠? 모른 척 눈 감아 드리니까 진짜 병신인 줄 아세요? 친자식이라고 유세 떨었으면 친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래놓고 자식 대접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요. 저희 유산 물려받을 거 없다 쳐요. 없다 치긴 뭘 없다 쳐. 없는 거지. 닥치시고요. 그러는 당신들은 유산 받을 거 확정됐으면 돈값이라도 하세요. 돈 보고 이 집 들어왔으면 돈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다 꽁으로 쳐 드시겠다. 알겠네. 큰형님 요즘 머리 자꾸 빠지신다고요? 탈모 클리닉에 수천 쓰셨다면서요. 이제 알겠네. 왜 자꾸 머리가 빠지는지. 그즘 MZ세대들 사이에 골프 열풍이 불면서 남편이 하는 사업도 많이 바빠졌고 저도 계속 밀려드는 드라마 소품 주문에 할 일이 많았지만 오냐오냐 하던 친자식들이 모두 외면하는 상황에서 어머님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게 됐죠. 저희 집으로 모시던 날 어머님 참 좋아하셨어요. 설사 그때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3년쯤 지나면서 어머님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이고 아줌마, 저 오줌 쌌어요. 어머님, 제가 미리 봐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음엔 어머님 화장실 잘 가시게 제가 미리 챙겨드릴게요. 언니, 나 밥 줘. 배고파. 제가 내 밥 다 뺏어 먹었어.
어머니, 저 때문에 밥 조금밖에 못 드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제 밥 한 숟갈 어머니 더 드릴게요. 약속? 이런 것들은 세 발에 피었죠. 더러운 게 묻었다며 그 비싸고 좋은 옷들에 다 칼질을 하시기도 했고, 며느리가 자기 죽이려고 가뒀다며 창문을 열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신 적도 있어요. 긴 병수발 끝에 효자 없다지만 맹세코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수족처럼 몸과 마음 모두 불편한 거 없으시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은 "얘 아가, 네가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시더군요. 가끔 어머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어머님 손을 붙들고 같이 울기도 했어요. 물론 어머님이 꼭 저만 먹으라면서 자신이 드시다 말고 껍질에 다시 싸둔 사탕을 꼭 쥐어주시는 바람에 김이 좀 새기도 했지만 아무렴 어때요?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한테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정말 참기 힘든 더러운 일도 간혹 있었지만 제정신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분인 거 뻔히 알면서 화내봤자 의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머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안쓰럽고 가여웠을 뿐이죠. "얘 막내야, 너 그림 그려줄래?" "네, 어머니." 제 그림 보고 싶으세요?" 아니, 내 얼굴." "어머님 얼굴 그려드려요?" "그래, 네가 내 영정사진 대신 쓸 얼굴을 그려주면 내가 정말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느 날은 제정신이 잠깐 드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초상화를 그려달라 부탁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이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얼굴을 그려드렸습니다. "아휴, 곱다. 네 눈엔 내가 이렇게 이쁘냐?"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얼마나 고우신데요." "아휴, 무슨. 그럼 나 새 시집 갈 수 있겠지?" "네? 어머님, 아버님 몰래 새로 시집 가고 싶으세요?" "저 남자, 나는 저런 남자랑 결혼할란다, 언니야." 어머님이 가르친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잘생기고 착하고 믿음직스럽다며 남편과 결혼하시겠다는 어머님. 제가 그려드린 그림을 한참 동안 보며 예쁘다 곱다를 수십 번도 더 되뇌이시던 어머님은 그날 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장. 예상했던 대로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고생이라도 한 듯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있더군요. "나 진짜 엄마 병원 앓기 시작한 지 몇 년 동안은 엄마 위해서만 살았잖아. 내 사업도 포기해가면서." "에이, 형은 나에 비하면 한 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형이 엄마 때문에 사업 포기한 거야? 경영 잘못해서 말아먹는 중이면서." 서방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어머님 병원비에 치료비 그거 다 어디서 나올게요?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요.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왔지. 어머, 형님, 왜 없는 얘기 지어내시고 그러세요? 정말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머님 가시는 길 시끄럽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선 그냥 묵묵히 참았습니다. 때와 장소도 못 가리는 인간들이랑 같은 레벨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며칠 후 아버님이 자식들을 모두 호출하셨습니다. 아버님의 호출이 있자마자 단톡방의 동서들은 난리가 났죠. 우리한텐 뭐 주실까? 어머님 대표로 계시던 의류사업, 그건 놔주시겠지? 아니죠. 어머님이 평소 형님보단 제 패션 센스 칭찬하고 좋아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저죠. 아유, 시끄럽고. 어머님 부동산도 은근 많이 가지고 계셨던 거 알아? 개코네 개코. 하여간 형님 돈 냄새 맡는 능력은 알아준다니까요. 어머님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실지 다들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아버님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의 유언장을 공개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식은 물론 내가 운영하던 상은그룹의 차후 경영권을
나야 나지. 김치국 마시지 말아요. 막내 아들 권치훈에게 승계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야? 말도 안 돼. 세종시와 평택시의 땅, 강남과 용산의 건물 등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과 모든 계좌의 동산은 역시 막내 아들 권치훈, 그리고 외롭지 않게 내 마지막을 지켜준 막내 며느리 유정은에게 50대 50으로 상속한다. 모든 재산을 다 친자식도 아닌 남편과 저에게 상속하신다니. 역시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뒤늦게 또 감사한 마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내외의 반응은 달랐죠. 아버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노망 났어요? 뭐? 너 이 자식,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아니, 그게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멀쩡한 친자식 놔두고 어디서 주원애한테 재산을 다 줘주기를. 쟤 혹시 엄마가 어디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맞네, 맞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이럴 리가 없지. 아버지, 혹시 어머니 그러는 거 다 알고도 회사 운영에 문제 생길까봐 명예실추 이런 것 때문에 다 참고 사신 거예요? 그 아가리 닥치지 못해? 순간 남편이 아주버님들께 벼락 같은 호통과 함께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렸습니다.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형님들은 동시에 나가 떨어졌죠.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모질한 인간들은 이번에는 남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구나. 네가 어머니 모신다고 연병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 어머니 모시면서 뒷구녕으로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더니 너 그냥 나가 죽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집에서 호적 파서 나가라고. 짓거려대는 것도 말이라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이번에는 아주버님들을 쌍발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형님들이 남편한테 달려드는 게 아닙니까? 그래봤자죠. 저는 뭐 망부석인가요? 그 꼴을 저는 보고만 있었겠어요? 옆에 있던 손에 잡히는 도자기를 번쩍 들어 형님들에게 집어 던졌죠. 도자기는 큰형님 대가리를 맞추고 작은 형님의 발등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아주 제대로 명중했는지 작은 형님은 발등뼈가 부러진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도 도자기 자기가 사준 거라며 생색내는 꼴이 아주 가짠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버님 선물로 사드린 건데 비싼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동서, 이거 안 깨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혹시 이거 짭 아니야? 뭐가 어째요? 형님은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요? 아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아주들이 가관이었어요. 평소 온갖 교양 있는 사모님인 척 다 하던 두 분은 도대체 어디 가고 시장통 싸움꾼들이 와 있대요. 머리끄댕이 붙들고 너 죽네 나 죽네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더군요. 한쪽에선 아주버님들끼리 멱살 잡고 있지, 또 한쪽에선 며느리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있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기념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림으로라도 그려드릴까봐요. 제목, 재벌집 며느리들, 이렇게요. 아닌가? 재벌집 싸움꾼들 이건가? 더 지랄맞게 들리는 제목 같은 거 없을까요? 꼭 맞는 걸로 지어드리고 싶어서요. 아무튼 결국은 해결할 일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의 결말도 시아버님이 내리셨어요. 양심이라고는 없는 것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따위 것들을 자식이라고 평생 품은 게 부끄럽다. 네 엄마 치매 걸리고 힘들 때 니들 어디서 뭐 했는지 다 얘기해. 엄마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놈이 있나? 잘 계신지 전화라도 한 통 하는 놈이 있나? 아버지, 그건 우리가 바빠서 그랬더니. 시끄럽다. 네 엄마 정신 돌아올 때마다 나 불러서 단단히 일렀다. 절대 니들한텐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이거 제정신도 아닌 엄마가 헛소리하면 아버지라도 옆에서 말렸어야죠. 맞아요. 노망난 양반 말이 뭘 하고 그걸 들어. 그래서 이렇게 친자식들을 몰상식한 인간으로 만들어? 끝까지 정신들 못 차리는구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에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후레자식 같은 인간들, 말 같지도 않는 얘기 듣고 있자니 저러다 아버님마저 쓰러지실 것 같았는지 결국 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들,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인 줄 아십니까? 인간 노릇 못하는 것들한테 그래도 지금까지 자식이라고 기회 준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드는데 형님들은 재만 뿌렸지 뭐 하나라도 보탠 거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재산 갉아먹는 버러지 행동밖에 더 했냐고요? 이게 듣자니까 어디서 개소리야. 아버지 그냥 듣고만 계실 거예요? 아 형님 개소리라뇨. 걔가 들으면 서운해요. 지금 저 인간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아니고 똥이에요 똥.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요. 와 정말 저는 웬만하면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형님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아세요? 하긴 형님들 주제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착하고 친절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까지 뺏기지 않으려면 그 입 다무세요. 있는 힘껏 꽉 다무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닥치라고요 당장. 그래 세아가 너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뭐? 누가 누굴 호적에서 봐? 니들이야말로 지금부터 족보도 없는 후레자식들인 줄 알아라. 내일 막내 내외 데리고 내 유언장도 수정하러 갈 거니까 그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양심 있는 놈들은 다 알 거란 믿음아. 아버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발악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님의 화는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었어요. 하긴 그런 머리 굴릴 줄 알았으면 이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오지도 않았겠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것들이 아직도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세상인 줄 아는 건지 아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옥의 아우성, 바로 그거였네요. 형님들, 가만히나 좀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 모르세요? 인간 말종 같은 것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과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당분간 어머님 없이 혼자 지내실 아버님이 걱정돼서 저희 집으로 모신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저야 좋죠. 궁궐 같은 집에서 마님처럼 든든한 아버님 등에 업고 살 수 있잖아요. 아버님은 집에 제 작업실도 따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어떤 작업실보다 크고 근사한 작업실이요. 남편은 갑자기 2개의 회사를 통합해 운영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보다 더 바빠졌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아버님과 저녁 식사하며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는 일, 1년에 2번은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일, 다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님께 여쭤봤죠. 친자식도 아닌 저희에게 왜 모든 걸 다 남겨주시기로 결정하셨는지요. 알고 보니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여보, 당신 유언장도 바꿔줘요. 내가 그래야 마음 놓고 가요.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막내가 우리 아들이에요. 다른 애들 다 필요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럽시다. 그러자고. 당신만 믿어요. 꼭 부탁해요. 평소 시어머님을 많이 아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실 때까지 잘 돌보지 못한 걸 늘 미안해 하셨던 아버님은 어머님께 꼭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 역시 친자식인 아주버님들 하는 꼴이 못마땅하셨던 참이었는데 어머님의 유언에 옳았구나. 기회를 잡으신 거였죠. 하긴 버리는 일마다 족족 말아먹지. 회사 대표 갑질한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파다하지. 언제 신문 사회면에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들들. 아버님 이름에까지 먹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셨겠어요. 자분자분 조금씩이나마 사업 확장하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만들고 있는 막내 아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보다 더 극진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아버님과 함께 아버님의 유언장까지 수정하고 공증까지 마친 후 저는 형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오랜만에 행차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날이 추워서 혈압 높으신 형님들 걱정돼요. 뻑하면 열받고 뻑하면 혈압 오른다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형님들 혈압 오를 일 없어야 되는데 걱정하잖아요. 아 참, 지금까지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거 반납하셨어요? 어머머, 혹시 아직 모르셨어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증여한 재산 다 몰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만약 모르셨다면 제가 얘기한 건 비밀로 해주세요. 아버님이 직접 얘기하시기로 하셨걸랑요. 그럼 형님들 질투하세요. 그뿐인가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지분 덕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더해 남편은 두 아주버님들이 경영하던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아버님은 주주총회를 여셨고 아주버님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막아보려고 하셨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회사 창업 당시부터 아버님을 존경해온 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걸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건 본인들이 등신이란 걸 증명했을 뿐이죠. 아주버님들은 맡겼던 사업체 대표 자리에서도 쫓겨났어요. 얘기한 대로 아버님은 개자식들에게 해주셨던 집이며 차, 모든 걸 다 몰수하셨고요. 그 인간들 가만히 당하고 있었냐고요? 설마 그럴 리가요. 아주버님들은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일말의 부정이나 불법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아주버님들이 회사 돈 횡령한 거, 비자금 조성한 거 다 들통났죠. 아버님은 마음이 너무 약하고 넓으셔서 아주버님들에게 감옥 갈 거냐, 입 닥치고 집 내놓을래 선택지를 2가지나 주셔가지고 하필이면 아주버님들한테 도망갈 빌미를 만들어주셨네요. 저희를 상대로는 고인이 한 행위가 정식 절차가 아니었다면서 무슨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이란 걸 제기했던데 그걸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겠죠? 법정에서 그 인간들이 뭐라고 짓거렸는지 아세요? 저 인간 말종이 엄마를 협박해서 한 거라니까요. 증거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쟤는 주워온 애고. 이게 증거가 안 돼요, 판사님? 세상에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이런 법이 여기 있지 어디긴 어디 있겠어요? 아주버님들이 건 소송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모두 승소했고 덕분에 두 아주버님들은 저희 쪽 소송 비용까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됐습니다. 완전 알그지가 됐지만 뭐 유류분 반환 소송한다고 뭐라고 짓거리는데 내 알 바 아니죠. 열심히 소송 걸라고 앞에서 큰 소리 좀 쳤죠. 혹시 또 아나요? 금수저 껴안고 태어나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오용하고 남용하며 살았던 인간들.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쭈그리고 자면서 인생 매운맛 좀 보다 보면 그래도 어딘가에서 사람 흉내는 내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도 감사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버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모시고 있어요. 여전히 든든하고 성실한 남편에게도 감사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모두 감사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속이 확 풀리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화끈한 사이다 썰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